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이라고 합니다. 그 오후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R2게이트를 이용한 저희 그 미래 임플란트의 거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원데이 임플란트 라이브 서저리를 할 텐데요. 그 오늘 보여드릴 원데이 임플란트 라이브 서저리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술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오늘 수술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건장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되게 수술은 무서워하십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이제 상담을 하십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 아프고 빠르고 이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준비하시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진료실에서는 늘 하시는 것처럼 진단 모형을 위해서 상하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체득을 하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늘상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CT를 찍는 겁니다. 근데 그 CT를 찍기 위해서 메가젠이 특별하게 고안한 저 R2 트레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저걸 문 상태로 그대로 CT를 촬영을 하는 게 진료실에서 준비하는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되시지만 실은 디지털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하는 대로 임프레션에 스톤을 붓고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델은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모델과 아까 CT를 찍을 때 떴던 바이트 트레이는 택배로 저희 IDD 센터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CT를 찍은 CT 파일은 zip 파일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웹하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는 CT를 수령함과 동시에 그리고 캐스트를 수령함과 동시에 얘를 전부 디지털화 작업을 합니다. 그걸 스캐닝이라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STL이 만들어지면 아주 유니크한 프로그램입니다. R2게이트를 통해서 CT와 스캔 파일을 지금처럼 병합을 합니다. 저는 실은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인데 병합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운팅입니다. 실은 진정으로 원하는 마운팅의 개념이고요. 그 마운팅의 개념을 통해서 아주 또 다른 변종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T와 STL이 병합된 걸 통해서 바로 지금처럼 가상 시술을 진행을 합니다. 술자의 컨셉에 맞게 임플란트의 포지션, 위치들 오전 세션에 계속 말했듯이 임플란트에서 중요한 게 정말 포지션이 중요하고 파이널을 이미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지금처럼 정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저희의 모토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다가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 파일이 즉각적으로 디지털 센터로 넘어가게 되면요. 오늘 필요한, 수술에 필요한 가이드,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어프트먼트, 템포라리 또는 파이널.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파이널이지만요. 아직까지는 수술의 오차 때문에 템포라리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디자인이 됩니다. 유저가 원하시는 대로 오더를 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만 가지고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잡겠다. 그러면 가이드만 오더를 하시면 되고요. 원데이 임플란트를 하겠다 하면 세 가지를 다 오더를 하시는 거죠. 그 정보는 지금 캐드캠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커스텀을 깎고 프로비저널을 깎고 또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스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들이 정말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 전체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거의 하루가 안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택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물류의 이동이 있죠. 그리고 나온 산물들과 레포팅 용지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라이브 서저리 하는 현장에 가 있고요. 오늘 이 세 가지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원데이 임플란트가 진행될 겁니다. 흥미롭게 진행될 거고요. 재밌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좀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논현동에 있는 메가젠 강남 사옥 강남 미러 치과 수술실에서 라이브 서저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라이브 서저리 진행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강범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박광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시는 동안에 저는 이곳 병원으로 옮겨와서 라이브 서저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2개의 라이브 서저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라이브 서저리로서 원데이 임플란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에 있어서는 우리 이성엽 원장님 그리고 제 수술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종철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라이브 원데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전에 벌써 이런 서지컬 스텐트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그리고 크라운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세척을 했지만 수술하기 전에 저기 클로렉시딘 용액에 담궈서 한 번 더 소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환자는 1번과 21번과 22번에 브릿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21번이 캐리어스로 인해서 많이 디케이가 심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개를 약간만 오른쪽으로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약간만. 오늘 원데이 임플란트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22번은 라테랄 인사이즈는 미리 크라운이 제거되어 있고 템포러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1번은 굉장히 흔들리고요. 우선 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스가 많이 진행되어 있죠. 사실 전치부의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또 원데이 수식에 있어서 가장 관건은 얼마나 편안하게 발치를 하는가일 겁니다. 발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셉을 주시겠습니까? 소고치 포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약간만 더 주시고요. 네. 특히 라비알 플레이트가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네, 제가 잘 발치가 되었습니다. 네, 천천히. 네. 물론 이치아는 캐리어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라뉴레이션 티슈가 없습니다만은 항상 발치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라테랄 인사이즈는 스텐트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고 스텐트를 어댑테이션 시켜 보겠습니다. 서지컬 스텐트 상악 전치부의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모든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가 그렇지만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의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에 있어서는 그 드릴링의 정확도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서지컬 가이드를 가지고 수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지셔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드릴링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들은 거의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저희들이 모델과 CT를 이용해서 만든 스텐트지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합도가 좋습니다.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니셜 드릴은 생략하고 두 번째 드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된 바와 같이 본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의 길이가 약 13mm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릴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릴링을 하실 때는 여기 가이드 부분이 스텐트와 이렇게 인게이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드릴링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널 이리게이션이 되지 않은 관계로 천천히 그리고 펌핑 모션을 가지고 드릴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니셜 드릴링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본 덴시티는 아주 전형적인 타입 3 본인 것 같습니다. 캔슬러스 본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릴 3.3mm까지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mm 드릴링을 했고 다음 드릴러서 2.8mm 드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턴트에 이미 스타프가 있기 때문에 깊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릴로서 3.3mm 3.3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릴링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느끼기에 본 덴시티가 상당히 괜찮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이고 인게이지 되는 본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는 제가 4.5에 13mm 3.3 드릴링을 했습니다만은 4.5mm 픽처를 식립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임플란트는 동일한 오스테오토미 서킷을 만든 후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보온의 감각에 따라서 픽처를 선택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다시피 4.5의 13mm 픽처입니다. 탭을 열고 레쳇 렌치를 가지고 픽처를 픽업을 합니다. 여기 이제 헥사가 잘 인게이지 된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스텐트를 통해서 식립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몇 번 손으로 인게이지를 시킨 다음에 물론 스텐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쳇 렌치를 인게이지 할 수 있는 핸드피스 커넥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피스 커넥터를 이용해서 픽처를 식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레쳇 렌치에 검정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여기 스텐트의 윗부분에 이 보다에 맞추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40N의 핸드피스를 고정시켰습니다만은 상당히 강한 저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그만큼 좋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레쳇 렌치를 통해서 계속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마다 이 이니셜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 생각이 다 다르시죠. 어떤 분들은 가볍게 식립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단단한 고정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이 아직 NLH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너무 단단한 식립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단단한 토크를 느끼고 있습니다. 됐어요? 봐주십시오. 자, 보시다시피 지금 검은색 라인이 거의 픽처 스텐트의 어퍼 크레스트와 맞춰져 있죠. 다음에 이 그린색의 이 골이 이 스텐트의 이 홈과 맞게 되면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한 헥사의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과 수평의 위치가 스텐트를 통해서 또 레쳇 렌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픽처의 식립은 완성이 됐습니다. 때로 힘이 과도하게 상당히 세게 가해져서 이것이 락킹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한 번씩 살짝만 이렇게 쳐주시면 그 인게이지들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픽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약간 들어보실까요? 자, 소켓 내에 식립된 픽처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CT를 통해서 이미 정해진 위치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비록 이미디어트로 식립이 되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 고정되었는지 저희들이 ISQ 밸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LH는 5도 테이프에 아주 특별한 커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이 특별한 골드 컬러의 스마트팩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팩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센 힘은 필요 없는데요. 핑거 포스로서 이렇게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단계의 지금 오스텔 멘토 또 오스텔 ISQ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NLH와 함께 원데이 임플란트 컨셉을 보다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5세대의 메가 ISQ라는 이 디바이스를 오스텔사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텔 메가 ISQ를 가지고 ISQ 밸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3이 버칼 쪽에 나왔고요. 자, 링괄 쪽에서는 네, 7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우리 한창원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70이 넘는 ISQ 밸류는 이미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수치와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미디어트 로딩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뒤에 우리 한창원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링괄 쪽에서 측정한 ISQ 밸류가 다소 낮은 것은요, 이 앞쪽으로 익스트랙션 서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비알 링괄 쪽으로는 좀 더 높은 본이 있고, 라비알 쪽으로는 본의 레벨이 약간 낮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것이겠죠. 자, 이제 스마트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랙션 서킷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치와 뒷팩이 있겠죠. 거기다가 본 그래프트를 하는 것이 이 소켓의 디멘전을 진지바 레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트를 할 때는 이 커버 스크루를 잠시 꼽고 그래프트를 하는 것이 이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픽스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익스트랙션 서킷 디펙은 가급적이면 흡수되는 것보다는 꽤 오랫동안 그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가오스 보바인 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오스 보바인 본은 바이오스와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퀄리티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티클 사이즈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균일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대단히 즐기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트는 너무 많이 채울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픽처와 거의 같은 레벨까지만 그래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루즈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세게 다져 넣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픽처와 거의 같은 레벨에까지 소켓 디팩을 메가우스 보바인으로 채웠습니다. 자, 이제 미리 만들어진 우리 커스터마이저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버 스크루를 제거하고요. 자, 이제 이 커스터마이저 어버트먼트가 내가 위치시킨 임플란트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전에 임플란트의 위치가 이 보철물과 잘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후 이어지는 우리 김종철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핵사의 위치를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사를 위치를 맞추느라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렌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맞춰놓은 그 방법대로, 그 방향대로 이렇게 어댑테이션 하시면 딱 맞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커스터마이저, 질코니아 커스터마이저 어버트먼트가 안착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힐링 어버트먼트 또는 임프레션 코핑 또는 또 다음 이어지는 보철물 식으로 여러 번 어버트먼트가 장착되고 또 빠지게 되면 이 진지발 페리 임플란트 티슈에 별로 좋은 영향이 안 뒤죠. 그래서 한 번에 장착하고 다음엔 제거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이 토크 렌치를 사용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개발한 메가젠 토크 렌치, 맥토크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전동 토크 게이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N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25N이 되면 이 핸드피스가 저절로 멈추게 될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미 고정이 다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토크에 맞춰서 15N부터 시작해서 45N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PM도 15에서 60까지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제 픽세이션이 다 됐죠.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둔 CAD-CAM 테크닉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템포러리 크라운을 어댑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컬러가 조금 화이트하긴 합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앞에 우리 흔들리던 그리고 또 익스트루전 되었던 치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고 진지바의 레벨에 잘 맞는 그런 보철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다시 이 스크루 홀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델리버리 하는 것은 템포러리 크라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유레카 R2의 최종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 크라운, 파이널 크라운을 동시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디지털 기구들의 CT를 포함한 여러 스캐너라든지 이 기구들의 오차 범위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은 템포러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이 유레카 R2 10년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는 이 최종 보철물이 10마이크론 이내의 범위에서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링은 템포러리 실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인터널 임플란트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하는 싱킹 다운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타이트닝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템포러리 실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위치시킨 것은 이지실이라는 기구입니다. 장치이죠. 이 이지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스크루 홀을, 보철물을,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해 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번거롭고 귀찮은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이지실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때 아마 그 고마움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아주 재미있고 유용한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템포러리 실링 머티리얼인 퍼밋으로 이렇게 실링을 합니다. 이렇게. 자, 크라운을 다시 델리버리하고 교합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까요? 탭. 오케이. 다행히 오픈 바이트라서 교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군요. 오케이. 자, 이 라테랄 인사이저 주시고요. 라테랄 인사이저 다시 템포러리 어댑테이션 하겠습니다. 네. 고개를 약간은 숙여 보시고요. 자, 이렇게 수술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템포러리 세면만 하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템포러리 세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기 볼까요? 시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발치로부터 이 파이널 템포러리까지 델리버리 하는데 불과 15분여가 소요가 됐습니다. 대개 이런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수술이 마무리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뭐 슈처도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간편하고 또 인시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수술이 될 겁니다. 이것이 모든 케이스에 사용되기에는 아직은 약간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우리가 하는 임플란트 수술의 70% 정도는 이런 가이드 수술과 또 원데이 임플란트 컨셉에 의해서 프로비저널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치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구치부까지 전체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우리 한창원 원장님, 또 한홍태 원장님, 또 김종철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또 얼마나 그 예후가 좋은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장께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이 없네요.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 박 원장님이 저도 한번 수술 과정을 보면서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요. 근데 자체적으로도 재고 있었었네요. 치아를 발치한 다음부터 임플란트 식립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딱 6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전부 다 해서 토탈 발치 전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데 20분 이내에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중간중간에 또 우리 그 박광 원장님께서 메가젠 오너답게 메가젠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료들이라든지 장비들까지도 계속 같이 소개해 주시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시는 수술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다른 세미나에서도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발치하고 이미디어트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어바트먼트를 기존에 있는 어바트먼트를 연결해서 템포럴 준비했다 끼워 넣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과정이랑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제일 다르신가요? 뭐 가이드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은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가 그러니까 파이널 어바트먼트가 이미 커스터마이즈드하게 수술 전에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미디어트로 미리 발치가 되고 로딩을 주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했을 때에 그 어바트먼트를 최종적으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바트먼트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캐드캠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수술 과정이라든지 보철 과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섹션부터 이제 몇 분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초기 고정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거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와 템퍼러리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비들이죠. 조금 전에 그 김주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서지컬 가이드를 만든다든지 지르코니아 블럭을 깎아서 만들어내는 캐디캠 지르코니아 밀링 머신이라든지 또 템퍼리를 깎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캐디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개인이 갖추기에는 좀 고가의 장비에 좀 공간적인 무리가 있죠. 그래서 메가젠 같은 경우는 아예 센터로 보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각 원장님들을 통해서 이 원데이 임플란트 유레카 R2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임플란트 시스템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창원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플란트 치과 한창원입니다. 금방 라이브 서저리에서 보신 것처럼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수식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식에 대한 그런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못했던 이유로는
시술 자체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준비 과정 자체의 복잡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술식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컨벤셔널한 스레드가 임플란트가 시조골에 식립되게 되면 매우 강한 압력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 압력을 우리는 초기 고정력으로 인식을 하게 되지만 이 압력 때문에 프레셔 네크로시스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면 프레셔 네크로시스로 인해 본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3 내지 4주까지 보시는 것처럼 스테빌리티가 감소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지너스 프리퀀시 어널리시스에 관한 여러 문헌에서도 임플란트 식립 3주째 가장 약한 스테빌리티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6 내지 8주까지는 이 스테빌리티가 플렉츄에이션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그 스테빌리티가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왔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그래프가 이와 같이 3 내지 4주차 약해지기는커녕 스테빌리티가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또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의 임플란트 치료는 과연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원데이 임플란트를 위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가전에서 이미 4년 전에 개발된 애니리지 임플란트 시스템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우리들의 꿈을 하나씩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 7년 전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스텔 멘토를 이용하여 리지너스 프리퀀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수치가 제시되는 순간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임플란트 스테빌리티를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한다면 초창기에 닥터 브레네막이 이야기했던 프로토콜대로 하악에서는 3개월 또는 상악에서는 6개월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 의해서 시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증례를 통해서 오스텔을 이용해 측정된 애니리지 임플란트 ISQL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60세의 남자 환자로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시행한 지 약 4개월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습니다. 모두 8개의 애니리지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요. 이 당시에는 제가 기존의 RBM 임플란트와 엑스피드 서피스 처리가 된 임플란트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악 중절치 부위에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였고요. 모두 1회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술중 오스텔 멘트를 이용하여 ISQ 밸류를 측정하였고요. 술 후 매 일주일 간격으로 환자를 리콜하고 이 애니리지 임플란트의 ISQ 밸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16번과 26번 부위는 그래프팅된 에어리이기 때문에 다소 낮은 수치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점차적으로 스테빌리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 그래프는 스케일이 지금 현재 50에서 80까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플란트들이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될 수는 있지만 실제 0에서 100까지 스케일을 놓고 볼 때는 모든 임플란트의 ISQ 밸류가 매우 스테이블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팅한 부분에 16번과 26번 임플란트가 약 70 정도 ISQ 밸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립 9주째 최종 보체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애니리지 임플란트는 다른 임플란트들과는 달리 이렇게 스테이블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양상의 그래프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임플란트의 마크로 스트럭처, 특히 그 트레드 디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니리지 임플란트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프 트레드입니다. 트라이앵귤러 스레드와는 달리 나이프 스레드는 본을 프레셔를 주기보다는 커팅하면서 식립이 되고 또 훨씬 넓은 면적이 본과 접촉하게 됩니다. 또한
스레드의 표면이 본과 만나는 각도가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본에 대한 프레셔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서 N리지 임플란트는 다른 임플란트들과는 달리 아이스크 밸류가 스테이블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과 유럽 등지에서 휴먼 또는 애니멀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N리지는 나입 스레드 디자인으로 인해서 보다 강력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되는 프레셔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되는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칼슘 이온이 인코퍼레이팅된 SLA 서피스인 엑스피드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빠른 골 유착을 유도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점들이 N리지 임플란트를 이용한 원데이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데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미디어트 로딩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디어트 로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이니셜 스테빌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이니셜 스테빌러티를 얻어야지 우리가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니셜 스테빌러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술 당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인서션 토크를 확인하여서 그것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아까 보셨던 오스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식립 당시 아이스크 밸류를 측정함으로써 이니셜 스테빌러티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디어트 로딩에 대한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트만은 인서션 토크가 30 이상일 때, 또 아이스크 밸류가 60 이상일 때 이미디어트 로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너비아 메르디스는 아이스크 밸류가 65 이상일 때 이미디어트 로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약 3년 정도 팔로우한 결과 5세와 인테그레이션 된 N리지 임플란트의 평균 아이스크 밸류는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립 당시에 40뉴턴 이상의 식립 토크를 보였던 임플란트들에 대해서 평균 아이스크 밸류를 측정한 결과 71이 나타났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수치, 즉 인서션 토크가 40뉴턴 이상이고 아이스크 밸류가 70 이상일 때를 N리지 임플란트를 이용한 이미디어트 로딩의 기준으로 삼고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해 왔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43세 남자 환자로 기존에 26번에 있던 임플란트의 스크류가 내부에서 프랙처되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를 시도했지만 제거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픽처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트레파인데일로 픽처를 제거하고 와이드 다이아미터의 N리지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식립 토크는 50뉴턴이었고 이때 아이스크 밸류는 75였습니다. 수루 일주일째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수루 2주째 최종 보철을 장착하였으며, 이때 수루 2주째 아이스크 밸류는 75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팔로업 엑스레이에서 임플란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비교적 본 퀄리티가 양호한 힐드 리지에서 이와 유사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술전 CT 상에서 골폭이 충분했기 때문에 와이드 다이아미터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고요. 이때 인서션 토크는 50뉴턴이었고 식립 당시 아이스크 밸류는 72였습니다. 따라서 식립 직후에 바로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수루 일주일째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습니다. 이때 최종 보철물을 장착할 당시에 아이스크 밸류는 77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케이스 역시 보철 후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16번 부위가 미식되는 환자분으로 골폭은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에 술전 CT상 시뮬레이션대로 4.5파이의 N리지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식립 당시 인서션 토크는 45뉴턴이었고
식립 당시 ISQ는 76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식립 직후에 바로 임프레션을 체득을 하고 수후 일주일째 최종 보체를 장착하였습니다. 최종 보체를 장착 시에 ISQ 밸류는 76에서 79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고 이대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것처럼 그 보체를 장착하기 전에 엔리치 임플란트의 ISQ 밸류는 스테이블하거나 또는 증가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보체를 장착하고 나서는 이 ISQ 밸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걸까요? 로딩을 받았기 때문에 감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테이블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환자를 매주 리콜을 하고 이 최종 보철물을 계속 풀어서 매주 ISQ 밸류의 변화를 다시 한번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76, 79로 유지됐던 ISQ 밸류가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악의 헬드리지에서도 역시 식립 일주일째 이와 같이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 후 이 환자 역시 매주 리콜을 해서 최종 보철물을 풀어내고 ISQ 밸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악에서도 마찬가지로 ISQ 밸류는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약간 증가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현재 미싱된 부위에 골폭이 술전 CT상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모두 와이드 다이아미터의 엔리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인설션 토크는 모두 40뉴턴 이상이었고 ISQ 밸류 역시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바로 임프레션을 체득하였습니다. 수로 일주일째 이와 같이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물론 개수가 좀 많긴 했지만 이 환자 역시 매 일주일 간격으로 리콜을 하여 모든 보철물을 풀어내고 ISQ 밸류의 변화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80 이상에서 약간의 증가나 감소가 있었지만 거의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도 78에서 현재 88까지의 스케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소 플럭추에이션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0부터 100까지 스케일로 놓고 본다면 거의 변화 없이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인서션 토크 40뉴턴 이상과 ISQ 밸류 70 이상을 기준으로 엔리치 임플란트를 이용한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또 그 결과들을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이드라인과 함께 엔리치 임플란트의 그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도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모두 원데이 임플란트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어그레시브한 스레드 디자인의 엔리치 임플란트의 장기간 성공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웅택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미르치과병원 한웅택입니다. 저는 오늘 엔리치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엔리치 임플란트를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사용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엔리치 임플란트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새로운 디자인의 임플란트에 대한 호기심 반 그리고 기대 반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엔리치를 사용했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는 제가 사용했던 엔리치 임플란트 식립 순서대로 500개의 임플란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엔리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료했던 임상 증례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방법이나 스타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발치 즉시 식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전치부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와 주변 상황이 양호하고 초기 고정이 충분히 유지된다면은 임시치아를 즉시 연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치 즉시 임플란트 증례에서는 3개월의 치유 기간을 주고 있고요. 임시치아를 거쳐서 최종 보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경과 방사선 소견입니다. 훌륭한 크레스탈 본 리스폰스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전치부 증례인데요. 22번 치아를 치주적으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증례입니다. 부족한 치조골도 보이고요. 부족한 연조직이 관찰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스타일은 이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선호합니다. 골리식과 연조직 이식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례 마찬가지로 골리식을 시행하고 부족한 연조직을 커버하기 위해 결합조직 이식을 한 번에 수술하였습니다. 1차 수술 5개월 후 임상 소견입니다. 안정적인 치유 소견이 관찰되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통상적으로 골리식 민감도에 따라서 4에서 6개월 정도의 치유 기간을 두고 있고요. 보철 과정을 그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철 후 12개월 소견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치부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이런 수술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임플란트 심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년 경과 방사선 소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정된 크레스탈본 레벨이 관찰됩니다. 다음은 심한 골소질이 보이는 증례에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했던 증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초기 고정만 가능하다면 골리식을 동반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선호를 하는 스타일 때문인지 초기 고정을 쉽게 얻을 수 있는 NLG 디자인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종 보철 2년 후 임상 방사선 소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연조직, 경조직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저 같은 술자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조금은 무리했던 증례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증례는요, 임플란트를 여러분들이 식립하면서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대개 4에서 6mm 정도의 리지 위드스를 가진 경우에 우리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임플란트 다이아메트를 선택하거나 골리식 재료나 방법들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NLG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4mm 임플란트가 식립되기에 불충분해 보이는 골에 있어서는 기타 임플란트들에 비해서 플랫폼 사이즈가 좀 더 작고 나이프 스레드를 가진 NLG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되면 주변에 1mm 이상의 임플란트 주위골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골리식 빈도를 줄일 수 있고요. 골리식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후에 각과치은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각과치은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프리진지발 그라프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진지발 그라프트를 통해서 각과치은 폭이 증대되고 연조직 볼륨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보철물을 정상적인 형태의 치아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시치아 과정을 거치고요. 최종 보철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널 커넥션 타입 임플란트를 보철을 할 때는 가능하다면 싱글 타입 보철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치부에서는 대부분 스크루 타입 보철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3년 경과 후 임상 방사선 소견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연조직 반응과 함께 멋진 골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례를 정리하면서 항상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증례입니다. 이 증례처럼 3에서 4mm 정도의 좁은 골폭을 갖는 임상 상황에서 NLG 임플란트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세션에도 소개가 됐었지만 이런 NLG 임플란트와 리치 스플리트 술식을 조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호스트본 내에 임플란트를 손쉽게 식립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술식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GBR 술식 자체가 굉장히 테크닉 센시티브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이 술식을 이용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호스트본 내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직내에서는 추가적인 권리식을 시행하지 않고 흡수성막만 덮어주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골이 치유된 소견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렇게 멋진 치유 소견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런 임플란트를 호스트본 내에 위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경과 후 임상 방사선 소견입니다. 마찬가지로 멋진 치조골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조골 폭이 부족한 경우에 NLG 임플란트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권리식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술자들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악 구치부에서 상악동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제가 선택하는 술식의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에서 5mm 이상의 호스트본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식을 하지 않고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4mm 미만의 호스트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시오톰 테크닉보다는 레터럴 윈도우 테크닉을 선택하여 시술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악 구치부에서 상악동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짧은 임플란트와 그리고 레터럴 윈도우 수식을 이용해서 식립을 하고 있고요. 이 직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NLG 7mm 랭스 임플란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많은 직내에서 상악동 권리식술을 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NLG 7mm 랭스 픽처의 액추얼 랭스는 6.3m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악동의 짧은 임플란트로 바이커티컬 픽세이션을 시행함으로써 임상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치조 신경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숏 임플란트 사용이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 임상적으로 느껴지는 1mm의 길이 차이가 술자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그 결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임플란트 보철물을 시행할 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치부 발치 즉시 임플란트 후에 임시 치아를 제작할 때는 여기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퓨즈 어버트먼트를 활용하면은 보다 안전하고 보기 좋은 형태의 임시 보철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조직 치유가 되고 나면 지르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하여 장착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고 약간의 적용 기간을 갖고요. 이렇게 지르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전치부 보철물 형태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 직내는 전악 보철과 임플란트를 계획한 환자의 초진 사진입니다. 특히 이 직내처럼 임플란트를 브릿지 형태로 수복을 계획한 경우에는 이런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서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술 시 팁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커버 스크류 높이가 서로 다른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NLG에서 나온 이런 다양한 높이의 커버 스크류를 적절히 수술 시에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면은 임상적으로 수술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들을 자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보철 과정에서 타이타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하였고요.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되면 이런 복잡했던 보철 과정이 단순하고 쉬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 보철 6개월 소견입니다. 이전 직내와 지금 직내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전치부에서는 지르코니아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주로 선호하고 있고요. 구치부에서는 타이타늄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커스텀 어버트먼트 사용이 전치부 임플란트나 이런 멀티플 임플란트 수복에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이렇게 시술했던 NHG 임플란트 500개에 대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 500개의 임플란트 중에 7개가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98.6%의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숨어있는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생존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실패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실패가 다소 많이 관찰되었고요. 악궁에 있어서는 상악이 하악보다 2%가량 높은 실패율이 관찰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결과는 상악동 권리 식술에서 실패한 환자 개체군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픽스 랭스에 따른 생존율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짧은 7mm 랭스 임플란트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픽스 랭스와 생존율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픽스 다이아메터에 따른 생존율입니다. 마찬가지로 픽스 다이아메터와 생존율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따른 생존율입니다.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에서 더 높은 생존율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본 그라프트 타입에 따른 생존율을 살펴보게 되면 7개의 실패 중에 4개가 사이너스 본 그라프트에서 그리고 3개가 GBR 증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사이너스 본 그라프트 증례에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본 덴시티에 대한 생존율을 살펴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것처럼 D4본에서 가장 높은 실패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본 덴시티와 연관해서 초기 고정에 따른 생존율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초기 고정을 전혀 얻지 못한 경우에서 가장 낮은 한 50% 정도의 생존율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무리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에서 보이듯이 임플란트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 고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철 후의 팔로업 기간은 6개월에서 36개월이었고요. 평균 16개월이었습니다. 이 환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생존율을 이런 라이프 테이블 메서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런 6개의 임플란트가 로딩 전에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1개의 임플란트가 초기 로딩 중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헌들에서 보면 임플란트 로딩 후 1년 후부터는 실패가 거의 보고되지 않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들과 같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롱텀 프로그레시스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했던 7개의 실패 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패한 7개의 임플란트 데이터를 보면 첫 번째 실패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들이 초기 고정이 불충분했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절반 이상의 실패가 이런 초기 고정이 굉장히 불량한 경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실패 원인으로는 GBR 후에 그라프트 인펙션으로 발생한 경우가 두 케이스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너스 본 그라프트 후에 템포러리 덴처를 사용한 부위에서 4개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이런 그라프트 해놓은 사이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실패 증례 중에서 2개의 증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심한 결손으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 시 초기 고정을 얻지 못했던 증례입니다.
제가 좀 무리를 했고요. 초기 고정을 좀 얻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 욕심 때문에 이런 본 하우징 내 임플란트를 위치시키고 권리식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테이지 어프로치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초기 고정을 조금이라도 더 얻었으면 결과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루 5개월째의 픽스처를 교체하였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증례를 통해서 이런 초기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 결선부 크기에 따라서 이런 힐링 피어리드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것들이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실패 증례는 사이너스 본그라프트 증례입니다. 상악 양측 구치부에 레터럴 사이너스 본그라프트를 시행하면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시에 초기 고정이 많이 부족하였고요. 게다가 그 그раф트된 사이트 위에 템포러리 덴처를 사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자연치가 다수 남아있었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은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파노라마 소견입니다. 결과적으로 26번 부위 임플란트를 실패하였고 주위 임플란트를 통해 치료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악동 골 이식술을 시행한 사이트에서 템포라리 덴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실패한 증례를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악에서 골 이식을 시행한 부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증례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쉬운 점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반성되는 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500개의 임플란트 중에 7개 임플란트를 실패하여서 98.6%의 높은 생존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강력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NLG 임플란트의 독특한 디자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롱텀 프로그노시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기간의 NLG 임플란트 성공률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임플란트를 통해서 R2 게이트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술 전에 미리 보철물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김종철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입니다. 이런 훌륭한 임플란트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세웠던 컨셉이 원데이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유레카 R2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레카 R2의 3가지 어젠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똘똘한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고 있는 어떤 어우트먼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전부 디지털로 옮겨서 트루 디지털을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여드렸던 원데이 임플란트입니다. 이 원데이 임플란트는 말이 원데이 임플란트지 방금 동영상을 보셨듯이 15분 임플란트입니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비슷한 케이스고 외국인 환자입니다. 교정을 하고 있는 환자였고요. 아까와 똑같은 수술 방법입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와이어의 제거 없이 디지털 처리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 스텐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수술 타임을 가지고 지금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커스터마이즈드 어프트먼트가 장착이 되고 있고 패스가 확인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원데이 임플란트의 출발점입니다. 끝이 아니고요. 끝은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굉장히 강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애니리치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고정을 측정할 수 있는 ISQ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또는 타이타늄을 이용한 캐드캠 어프트먼트가 필요하고요.
5번째는 캐드캠 보철이 필요합니다. 이것들만 만들어진다면 실은 원데이 임플란트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메가젠이 생각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이것들을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말들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진단에서부터 파이널 보철물까지가 한꺼번에 가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안 됐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 R2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레카 R2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똘똘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국산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R2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산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 보여드린 원데이 임플란트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정말 똘똘해질 겁니다. 계속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진단을 좀 편하게 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여겨봤던 첫 번째 소스가 저희가 쓰고 있는 CT였습니다. CT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촬영으로 연조직에서부터 경조직 그리고 치아까지 모든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정보들을 전부 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었던 것은 이 CT를 통해서 바로 보철물이나 최종 보철물이나 스텐트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CT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T에는 산란이 있습니다. 이 산란을 아직까지는 극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 고민했던 게 지금 시대에서 이 CT의 산란을 극복하면서 CT를 가지고 진단부터 파이널까지를 끊임없이 가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겁니다. 그게 바로 STL 파일을 얻어내서 이 STL 파일이라는 것을 디지털 데이터 위에 뒤집어 씌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STL 파일을 디지털 CT 위에 뒤집어 씌우면 산란을 해소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진단부터 최종 보철까지를 지금에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을 해서 연속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옮기는 것이 저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철을 하시면 아시는 고디가치라는 겁니다. 상악, 전악 프로 환자를 위한 준비입니다. 고디가치를 준비를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디가치를 트레이싱을 하고 버티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문체로 CT를 촬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는 굉장히 괜찮은 디지털 이미지를 하나 얻게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진정한 마운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티칼과 CR이 잡혀져 있는 새로운 CT 영상이 얻어집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저희는 어떤 준비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캐드캠이 나머지 부분을 전부 서포트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드로잉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면서 오전 세션 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됐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오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파이널을 이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파이널이 그려진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T를 통해서 본을 할 수 있고 파이널 이미지를 통해서 임플란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악을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좋겠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캐드캠은요. 지금 이 데이터만 얻어지면 나머지 과정들은 전부 캐드캠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웩스업을 합니다. 웩스업도 할 수 있고 이 웩스업을 통해서 나의 보철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보실 수 있고 그 보철물을 서포트하는 커스터마이즈드 어부트먼트를 동시에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스텐트를 어떻게 고정을 할 것인지 고정하는 핀조차도 버추얼 서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간단한 클릭을 통해서 실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버추얼 서저리입니다. 내가 술전에 상악, 전악을 시술을 하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요. 문제는 뭐냐? 얘를 현실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현실로 바꿔가는 겁니다. 지금의 디지털 기술들은 이것들을 전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스텐트를 만듭니다. 드릴을 가이드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드릴을 가이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보철물들이 미리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됩니다. 이 환자는 굉장히 고령의 환자입니다. 더군다나 폐렴으로 한 두 달 정도를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도 걱정이 많고 환자의 보호자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18개를 심은다는데 얼마나 트라우마가 클까. 하지만 방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서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악에 8개의 임플란트가 드릴링이 끝나고 식립이 됩니다. 오로지 생기는 트라우마는 임플란트가 들어갔던 구멍입니다. 드릴 구멍입니다. 그리고 커스텀이 연결됩니다. 패스를 보시면 아까 진단했던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이 수술이 1시간 만에 이루어진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쉽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상하게 마찬가지로 스텐트가 위치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드릴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널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아직도 극복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프로비저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게 진단했던 대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보온을 따라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원했던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서저리와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수술이 진행됐다는 결과에는 만족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는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붕괴된 교합을 만들어주고 신미를 회복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환자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가 임플란트 덴티스트를 하는 기본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것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오류들 때문에 저희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들을 줄여보자는 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유레카 R2의 프로젝트의 정신입니다. 어찌 보면 임상은 러시안 룰렛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어느 순간 한순간 정도는 총을 맞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건 이 확률을 술자에게 또는 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줄여보자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또 디지털을 보셨을 때 모든 유저들은 생각합니다.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저런 거 하려면 돈 많이 든다. 복잡하다.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디지털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것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지금 메가젠의 DDX 팀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동영상처럼 그것들이 모든 게 서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이 스텐트를, 이 R2 게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임프레션 뜨시면 됩니다. 임프레션, 알지네이트 상하악 풀아치로 임프레션을 뜨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CT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편하겠지만 없으신 분들에게는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고안한 R2TL을 사용해서 CT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면 디지털을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2게이트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합니다. CT에 임프레션을 올리는 겁니다. 그 임프레션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캐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인트라오럴 스캐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원리는 이렇습니다. 결국에 임프레션을 통해서 얻어진 캐스트가 있어야만이 R2게이트를 통해서 방금처럼 디지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파이널을 디자인하고 보철물을 디자인을 하고 스텐트를 디자인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R2게이트 또한 CT 베이스가 아닌가? 이거는 CT 베이스가 아닙니다. STL 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STL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보철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잘 인상을 떠야만이 이 스캐너가 잘 작동이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스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셨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스텐트는 거의 그냥 던지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레진을 중합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넣으면 철컥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게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임프레션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임프레션을 잘 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미리 만들어 놓은 커스텀이 맞고 미리 만들어 놓은 보철물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디지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미래만 봅니다. 선진 기술만 보고 발달된 기술이 저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챌린지 투 더 퓨처를 이야기를 하지만 디지털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의 올디스 포 굿디스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임프레션만 잘 뜯으시면 됩니다. 변형 없이 지킬 걸 지키면서 임프레션만 뜨시면 R2게이트를 이용한 원데이 임플란트는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T입니다. CT를 찍는데 어떤 CT를 찍어야 되냐? 절대 기준을 가진 CT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고안한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가 이런 겁니다. 구강외에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고 이걸 가지고 캐스트를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임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R2 트레이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이트 트레이에 절대 블럭이 붙어 있습니다. 임상 과정은 간단합니다. 바이트 머테리얼을 지금처럼 짜시고요. 위아래를 짜시고 그리고 환자한테 이 바이트 트레이를 물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R2 게이트를 이용한 R2 스텐트 서저리를 그리고 원데이 임플란트 서저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물고 들어가서 CT를 촬영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저희 센터로 보내주시면 오늘 보셨던 모든 영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R2 게이트를 이용한 서저리들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프레션을 뜨시는 겁니다.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변형 없이 잘 뜨시고 변형 없이 석고를 잘 부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R2 트레이를 이용해서 이 트레이를 물고 CT를 촬영하시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지금처럼 바이트 머테리얼 짜고 환자의 구강에 넣고 환자한테 맥시멈 인터커스페이션으로 바이트를 시키면 됩니다. 그걸 문 상태로 CT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캐스트와 파일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모든 걸 디지털화 시킵니다. 방금 오늘 수술했던 수술 환자입니다. 라이브 서저리로 진행됐던 환자이고요. R2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처럼 STL을 다이콤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버추얼 서저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STL과 다이콤 매칭을 확인을 하고 버추얼 서저리를 지금처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3D 이미지를 보시면서 어떤 분이 임플란트를 못 넣겠습니까? 기본적인 자기의 컨셉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 3D 영상과 사진들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플란트가 내가 의도한 대로 심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스텐트를 만들고 커스터마이즈드 어부트먼트를 만들고 프로비저널을 만듭니다.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캠 머신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캠 머신을 통해서 밀링을 할 수도 있고 3D 프린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는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해를 삼으로 해서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몇 억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타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차라면 타고라도 다닐 텐데 타고 다니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몇 가지만 지키면 센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은 디지털 덴티스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목적은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흔히들 스텐트 서저리 하면 모두가 플랩리스 서저리만을 생각하고 미니멀리 인베이시브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R2 게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꿈들을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목적이라면 어떤 목적이든지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슈 서포티드 타입이고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가이드 서저리를 하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술자는 서전입니다. 이분은 각과 치연이 없어지는 것도 싫고 내가 눈으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스텐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뭐든지 존중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플랩을 열고 수술을 합니다.
플랩리스 서저리에 어긋나니까 스텐트 서저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술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를 보고 그것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임상 컨셉대로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즐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술은 똑같습니다. 원리는. 내가 상상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슈처가 다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진단됐던 결과 그대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이것을 즐기는 것이 실은 디지털을 즐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원데이 임플란트가 싫습니다. 나는 이미디어트 로딩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픽처를 넣으시면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진단이 됐었고 똑같은 원리로 스텐트만 제공이 됩니다. 이 스텐트를 장착을 하고요. 그냥 드릴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그냥 힐링만 연결을 합니다. 이러고 수술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단한 대로 임플란트가 심어졌으면 좋겠다가 목적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옛날에 했던 방식들로 가겠답니다. 모든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대전제는 뭐냐? 내가 할 일을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 R2게이트 또 저희가 추구하는 디지털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수루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케이스이고요. 하악 전화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꾸 전화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작년 겨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런칭할 때만 해도 전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학에 이 프로그램을 쓰지 못한다면, 이런 수술법을 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전부 다 극복이 되어 있습니다. 전학을 할 수 있다면 소소한 부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비디오나 오늘 박공범 원장님의 라이브 서저리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자, 파이널을 이미지하는 겁니다. 항상 이미지만 하죠.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과 치아를 바탕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내가 보고 싶은 데서 마음대로 다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내가 보기 쉬운 각도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컨펌을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거야 라고 준비가 됐습니다. 임플란트의 포지션이 이럴 거고 파이널이 이럴 거고가 다 보입니다. 아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 정도의 데이터 소스만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도 임플란트를 가상으로 놓을 수 있겠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기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해 줄 수 있습니다. 스텐트를 고정을 하고요. 드릴 홀에 맞춰서 드릴링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이 스텐트 전반에는 스타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저걸 하기 위해서 앞단으로 내가 어떤 진단을 했고 어떤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웠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십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R2게이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다 식립이 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패스들이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술 전에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다 만드신 겁니다. 저희의 모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현실로 바꿔주자. 이게 메가젠이 추구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입니다. 단순히 커스텀을 서비스하고 뭔가를 서비스하는 그런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저희는 지향합니다. 실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원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줄어들이고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임프레션 잘 뜨시고 CT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원데이 임플란트와 저희가 메가젠이 하고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환자와 술자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철 선생님. 어떠세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아마 이 애니리치라는 임플란트, 그리고 저희들이 2년을 투자해서 만든 이 R2 게이트, 사실 버전 1.0입니다만은 아주 상당히 그동안 다른 임플란트와 프로그램들이 해내지 못했던 그런 재미있는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김종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이 R2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수술한 그 환자의 전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엑스레이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실래요? 네. 보시다시피 이미 환자의 설명에서 이미 환자를 설명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이 21번에 캐리어스가 아주 심하게 있어서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익스트루전이 되어 있고 브릿지가 되어 있어서 제가 미리 이 2번을 커팅해서 템포럴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술 후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익스트루전 된 치아가 가지런하게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죠. 템포러리 머티리얼이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컬러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기에 거의 컨택이든 또는 이머전시 프로파일이건 아마 원래 자연치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네, 이것이 술전의 CT와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버추얼 모의 가상 수술을 컴퓨터상에서 했고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식립된 모습이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오차 없이 들어가고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건대는 2도 이내에 앵귤레이션의 2도 이내에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50 마이크론 이내에 지금은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저희들의 목표는 10 마이크론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 인트라오럴 엑스레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아래쪽 부분 일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딥팩이 여기 딥팩 본그래프트가 들어갈 수 없는 일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보면 모든 표면이 픽처와 본과 접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윗부분에 본그래프트 한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커넥션과 아마 이를 보시기에 이미 이것이 수술이 되고 아마 3, 4개월 지나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갈 단계의 엑스레이가 아닌가 하시겠지만 이 애니리치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또 수술의 컨셉은 언제나 아주 강력한 본 컨택을 유지하고 또 ISQ 밸류가 항상 높게 그리고 항상 상승하는 그런 모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김종철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주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뻥치는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잘된 케이스 몇 개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죠? 제가 저희들이 미리 계획 준비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치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스텐트가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들어가고 템포러리가 들어가도 거의 에러가 없는 이런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 속에서 제 클리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CT가 없어. 나는 캐드캠이 없어. 그래서 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테크닉인 같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컨셉을 이미디어트 로딩에 대한 컨셉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질문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제품을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아직은 CT가 부족하고 아직은 컴퓨터 환경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조그마한 장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퓨즈 어버트먼트입니다. 퓨즈 어버트먼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전기 우리 그 두꺼비 집 속에
들어있는 퓨즈입니다. 즉 어떤 굉장히 높은 전력이 흐르게 되면 그 나머지 전력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퓨즈라고 하죠. 그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것이 물론 강한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가지긴 하겠지만 여기에 지속적으로 어떤 로드가 가해지게 된다면 임플란트가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템포러리가 필요합니다. 에스테릭을 위해서 또는 펑션을 위해서. 그렇지만 어떤 힘이 과도하게 가해져서 여기에 이 힘이 픽처로 전달되게 된다면 이 오세온테레이션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과도한 힘이 가해졌을 때 여기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이 퓨즈 어버트먼트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쉽고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 달걀 같은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생각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1992년, 벌써 한참 오래전이죠. 닥터 브룬스키가 어떤 조건이면 임플란트가 실패하는가 하는 논문을 냈죠. 여기에서 브룬스키는 100마이크론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픽처가 본 속에 잘 식립되고 나서 이것이 100마이크론 이상의 움직임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는 페일리어라고 하지 않았죠. 파이브러스 인테그레이션이 되더라.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파이브러스 인테그레이션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00마이크론 이하로 움직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 본 블락에다가 픽처를 40뉴턴으로 잘 식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인스트론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100마이크론이 움직이는 그때의 힘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220뉴턴이었습니다. 220뉴턴의 힘이 가해지면 이 픽처가 100마이크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220뉴턴보다 낮은 힘에서 이 보철물이 부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픽처가 보호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커넥션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은 180뉴턴이 되면 부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아주 물은 소프트한 본에서 약한 고정력을 가졌다면 이것도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고정된 앞에서 라이브 서저리에서 보신 것처럼 잘 고정된 상태에서의 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뉴턴 이하에서 부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이미디어트 로딩을 전치부에서 많이 하죠. 근데 이 스캘러핑 디자인, 진지바 높이에 따른 이 스캘럽드 디자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전에는 여기다가 타이타늄 실린더를 사용을 했었죠. 이 타이타늄 실린더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만드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긴 하지만 또 전치부의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엘립티컬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내가 즐기고 싶은데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고 싶은데 나는 NLG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정을 잘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템포럴을 쉽게 갈 수 없겠나 하는 것이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70대 때, 70살 때 하악의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드렸죠. 당연히 하겠죠. 멘탈 포라멘 사이에 보는 상당히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여기다가 템포러리제이션을 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상하계 치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원하셔서 박 원장 나는 상하계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처럼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줄 수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0살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괜찮은데 상하악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도 해야죠. 환자가 원하면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치아를 발치를 하고 아주 최소한의 인시전을 넣고 이때는 서지컬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은 퓨즈 어버트먼트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 저 실린더 모양이죠. 실린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플란트를 식립하자마자 연결을 하고 하이스피드로 프레퍼레이션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정도를 하이스피드로 갈아내는 것 또한 환자나 또 우리 치과의사들한테 또 부담이죠. 그래서 이것도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뒤에 보시는 앵귤레이션을 미리 가지는 이렇게 퓨즈 어버트먼트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어쨌건 픽처가
식립되고 8개의 퓨즈 어버트먼트가 연결되고 이 위에 바로 템포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때는 레진 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커스터마이즈 CAD-CAM을 통한 어떤 밀링된 보철물이 아니라 그냥 제가 레진 쉘을 만들었다가 장착을 해드렸죠. 이게 6월입니다. 6월이었고 그리고 8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익스트랙션 서킷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한 달이 지나서 체크를 했을 때 제가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때 엑셀을 보시면 모든 익스트랙션 서킷이 완벽하게 다 필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드렸습니다. 교합에서 도망갈 수 없는 풀마우스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필링과 함께 아주 좋은 힐링 상태를 보였습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시고요.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연결된 임상 사진입니다. 다 슈프라 진지발 마진이죠. 앞에서 우리 연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 CAD-CAM 또 질코니아 어버트먼트의 장점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지발에 대한 어피니티가 굉장히 좋고 또 우리가 슈프라 진지발 마진을 해도 사실 전혀 부담이 없죠. 이 다음에 CAD-CAM으로 만든 템포러리 두 번째 템포러리 브릿지가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진이 슈퍼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진지바가 대단히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미 크라운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 교합을 체크할 뿐이죠. 그래서 다시 CAD-CAM으로 만든 풀 질코니아 브릿지를 장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몇 번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템포러리를 쓰고 계셨죠. 예, 수술 후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80세에도 지금 이런 정도의 수술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김종철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풀마우스 케이스 그리고 시스테믹 디지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술은 이제는 우리도 부담이 없고 환자분들도 아주 즐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전치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21번의 위치인데요. 인플라메이션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CAD-CAM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체는 발치될 정도로 치주 질환이 좋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요. 발치한 모습입니다. 거의 보니 스포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역시 서지컬 스텐트 없이 왜냐하면 환자가 되게 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해야 된다. 바로 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서지컬 스텐트를 만드는 일주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치와 동시에 픽처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맞춰야 되죠. 아까 보셨다시피 레쳇 렌치를 가지고 각도와 높이를 맞추는 걸 보셨죠. 똑같이 이 헥사의 위치를 여러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이 헥사의 위치는 우리가 핸드피스 커넥터에도 붙어 있고요. 또 레쳇 렌치에도 헥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쳇 렌치의 이 헥사의 위치를 앞에 라비알 서피스와 똑같이 맞춰주시면 그것이 픽처의 헥사가 라비알 쪽으로 위치함을 똑같이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처럼 생긴 우리가 퓨즈 어버트먼트를 연결할 수 있죠. 제로 디그리 스트레이트와 15도 또 25도 앵귤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죠. 컵 파이터는 3mm입니다. 대개 우리가 픽처를 진지발 마진으로부터 약 3mm 하방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컵 파이터에 맞춰서 바로 식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철물의 마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캡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캡은 보시다시피 약간 교환면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께 하이스피드로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치한 치아에 크라운을 자르고 이것을 할로 아웃해서 이 속에 여러분이 흔히 쓰시는 플로우 레진을 적용시키시고 환자 입안에서 살짝 적용을 하면 라이트 큐어링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위에 다시 플로우 레진을 애드하고 컨투어링 한 다음에 델리버리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지실과 또 템포럴 실링으로서 이것을 커버한 다음에 델리버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캡이 이 퓨즈 어버트먼트의 마진과 잘 맞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더 증가시키고 싶으시면 약간의 레진을 애드해 주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 후의 모습인데요. 물론 뭐 약간 진지바 인플라메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덜 되었습니다만은 뭐 아주 단단하게 힐링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술 후의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이게 술 전, 술 후 직후, 그리고 한 2주 정도 후 지금 파이널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들어간, 그리고 두 번째 템포러리가 들어간 엑스레이입니다만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본 디펙이 이미디어트 로딩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하나도 안 부러지네, 부러지도록 만들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이해가 될 겁니다. 옛날에 인터메디어 임플란트를 써서 템포러를 해드렸던 그런 분인데요. 치아가 들어가면 반드시 바로 일을 해주세요 하는 분입니다. 발치하고 염증이 많아서 한 달 반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플리프를 쓰고 계셨죠. 그래서 진지바가 이렇게 힐링이 됐습니다. 플랩을 열고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약간의 본 디펙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리제너레이션을 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디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본 그래프트를 한 다음에 퓨즈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또 캡을 연결했습니다. 이 위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레진 쉘을 이렇게 접합만 시키시면 되죠. 그 반딩은 플로우 레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캡과 플로우 레진은 바인딩이 케미컬 바인딩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살짝 위치시키고 큐링 하신 다음에 빼내서 거기에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플로우 레진으로 한 번 더 채우시고 트리밍 하시면 되죠. 시간은 옛날에 우리가 타이타늄 템포럴 실린더를 쓸 때보다도 한 10분의 1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막 드시고 전혀 조심을 안 하시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어느 날 손에 들고 왔습니다. 부러졌어요? 그렇죠. 부러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 부러졌으면 픽처가 망가졌겠죠. 그래서 이걸 부러졌으니까 네, 이제 빼내겠습니다. 그때가 이미 한 달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바로 인상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프레션을 뜨고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들어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굉장히 환자에게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우리 자신도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간단한,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캐드캠이 없다면 오케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안해 드리는 우리 디지털 덴티스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CT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주 잘 훈련된 스태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아주 캐드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공소 또는 그런 협력 기관과 협조를 하셔야 되고, 또 물류 시스템이 또 좋아야 되고, 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퓨즈 어버트먼트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후에 첫 번째 세션을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행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저는 대한항공을 타면요, 항상 극빈 대우를 받습니다. 제가 2.5 밀리언 마일러거든요. 아마 치과의사 중에서 2.5 밀리언 마일러 정도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제가 여행을 합니다만은 한 달에 3번 또는 4번, 어떨 때는 5번씩 외국을 나갑니다. 그런데도 한 번 갈 때마다 제가 만나 뵙는 분들은 한 100여 분에 불과합니다. 어떨 때는 10명, 20명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0명, 200명일 때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간 또한 1시간 또는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락달락 하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하든 잘못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이 패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엠패드라고 붙였습니다. 물론 나는 아이패드 갖고 있는데 왜 엠패드를 또 해야 돼?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기능들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사실 아시죠? 이 기기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기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속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할 겁니다. 또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저희 클리닉에서 또 오늘 강의를 해주신 아주 유명한 연자분들의 클리닉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술과 또 그분들이 공부하시는 아티클이 또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들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 들어오지 않아도 인터넷에 들어오지 않고 유튜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책상 앞으로 배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뉴스, 유레카 R2, 메가젠에 대해서 아티클, 클리니컬 케이스, 에듀케이션 등등 모든 치과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책꽂이에 안착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시면 여러분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아티클이면 저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아티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달의 아티클 또는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아티클들을 썸머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또는 우리가 저작권 때문에 다 하지 못한다면 그 링크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아티클을 보시고 썸머리를 하루에 한 개씩만 한 2분만 걸쳐서 읽어보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이 학술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케이스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매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뭐고 남이 잘하고 있는 것이 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 개의 케이스가 올라갈 겁니다. 매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태프과 또 여러분의 환자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런 설명에 대한 머티리얼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매일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만들 때마다 자동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듀케이션 머티리얼들이 로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저희들이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이 패드에는 신호가 딱 와 있을 겁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될 겁니다. 또 유레카 R2 오늘 보셨죠? 이런 수술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금 얼만큼 업데이트 되었는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사이언티픽 에비던스와 함께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시작했으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엠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비디오 또한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이런 비디오 또한 오늘 보신 이런 비디오들이 그대로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비디오들, 적어도 수백 편의 비디오가 이 엠패드 속에 매일매일 저장이 되어 나가고 그것이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볼 때마다 비슷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한번 미리 예행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벤트와 뉴스, 저희들이 하던 또는 세상에서 좋은 이벤트가 있던 아마도 그런 리포트들도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신선한 뉴스들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임상적으로 또는 뉴스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깥에서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게 뭘까 이런 이상한 걸 올려놨나 했지만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야심차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기기는 무상으로 드립니다. 무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커피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식 전영익과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